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정확히는 11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63살 김모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빚 4억 원,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4억 원이라는 빚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김 씨는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퇴직금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그중 72%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로 인한 빚이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 이게 지금 50대, 60대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이자로는 도저히 못 살아. 친구는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다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혹은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우리 세대가 빚내서 투자하게 되는지, 둘째,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 셋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간다는 겁니다. 30년, 40년 직장 다니실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는 순간부터 그 월급이 뚝 끊깁니다. 대신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1억, 어떤 분은 2억, 운이 좋으면 3억까지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안심이 됩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살에 은퇴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1살, 여자는 87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부부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이 2억이라고 해봅시다. 7억 2천만 원에서 2억을 빼면 5억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2억 8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병원비는 계산해도 안 넣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아프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무릎 주사, 백내장 수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돈입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으시고 가끔 여행도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돈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시면 불안해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20년을 살지? 이 불안이 바로 빚투의 시작입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 이자를 알아보십니다. 1년에 3% 정도 줍니다. 1억을 넣으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이걸로는 휴대폰 요금도 못 냅니다. 그래서 생각하십니다. 이자 갖고는 안 되겠네. 뭔가 다른 걸 해야 해. 그때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나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어.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좋더라. 나는 삼성전자 사서 한 달 만에 2천만 원 남겼어. 동창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알지? 나는 작년에 조금 샀는데 지금 2배 됐어. 스마트폰을 켜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뜹니다. 50대도 쉽게 따라하는 주식 투자, 은퇴 자금 2배 불리는 법, 월 500만 원 수익 내는 코인 투자. 조회수가 10만, 20만씩 됩니다. 댓글에는 덕분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닌가? 나도 해볼까?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치 투자하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집 사는 박 씨도 작년에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다고 합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부러워 보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 씨가 그 5천만 원을 벌기 전에 2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박 씨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성공한 것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박 씨를 부러워합니다. 절박함도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100일 돌잔치 비용을 댔습니다. 또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듭니다. 계좌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금방 바닥나겠네. 뭔가 해야 해. 이 돈을 불려야 해. 이 절박함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평소 같으면 안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일단 조금만 해보자. 1,000만 원만 넣어보자. 이렇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나락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은.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설레고 떨렸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배당도 잘 주고요.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퇴직금 중에서 일부만 떼어낸 거니까 부담도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갑니다. 계좌를 보니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로는 1년 걸릴 돈을 일주일 만에 번 겁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거 괜찮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 수익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와이프한테 자랑합니다. 여보, 내가 주식 시작했는데 벌써 200만 원 벌었어. 와이프도 좋아합니다. 당신 대단하네요. 저녁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왜 진작 안 했을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세를 봅니다. 빨간색 숫자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파란색이 보이면 조금 불안하지만 금방 오르겠지 하고 넘깁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슬쩍 자랑합니다. 나 요즘 주식하는데 꽤 괜찮더라. 한 달에 200만 원은 버는 것 같아.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나도 좀 가르쳐줘. 이 인정받는 느낌이 좋습니다. 2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무력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기분 좋게 만듭니다. 2달째 1,2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수익입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네. 좀 더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퇴직금에서 더 빼기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때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고객님, 요즘 수익 잘 내고 계시죠? 혹시 신용거래 아세요? 신용거래요? 그게 뭔가요? 내 돈에 증권사 돈을 더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이 1,000만 원 있으면 우리가 1,000만 원 더 빌려드립니다. 그럼 2,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죠. 수익도 2배가 됩니다. 2배요?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1년에 8% 정도입니다. 고객님은 한 달에 20%씩 버시잖아요.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계산해 봅니다. 2,000만 원으로 한 달에 20% 벌면 400만 원입니다. 이자가 한 달에 6만 원 정도니까 40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34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하면 200만 원 버는데 2,000만 원으로 하면 340만 원 버는 겁니다. 140만 원이나 더 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용 거래해 주세요.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빌렸습니다. 그런데 또 잘 됩니다. 2,000만 원이 2,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 벌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5,0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네? 이런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에서 3,000만 원을 더 넣습니다. 거기에 신용거래로 2,000만 원을 더 빌립니다. 총 5,0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진짜 큰 돈을 벌 준비가 됐습니다. 세 달째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1천만 원을 번 겁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1년 내내 일해서 2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천만 원을 법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자랑합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말합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씩 벌어.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 나중에 알려줄게. 이 우월감이 좋습니다. 아내한테도 좀 더 당당해집니다. 여보, 다음 달에 새 차 한번 볼까? 우리 차 너무 오래됐잖아. 아내가 놀랍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요즘 투자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삽니다. 예전에는 세일 코너만 봤는데 이제는 정가 매장에서 쇼핑합니다. 손주한테 비싼 장난감도 사줍니다. 이 모든 게 행복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인생이지. 회사 다닐 때는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 진작 이렇게 할걸.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이대로 1년만 하면 1억은 벌겠네. 2년 하면 2억이야. 그러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정점이었다는 걸. 여기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넉 달째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6천만 원이었는데 5,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를 찾아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진 겁니다. 괜찮아, 금방 회복될 거야. 지금까지도 다 그랬잖아. 하지만 화요일 5,800만 원이 5,500만 원이 됩니다. 또 3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수요일에는 5,200만 원입니다. 사흘 만에 8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는데 이번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팔까? 아니야,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목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봅니다. 5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1천만 원입니다. 한 달 동안 번 돈이 일주일 만에 다 사라진 겁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새벽 3시에 미국 증시를 확인합니다.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 증시도 떨어지겠구나. 불안합니다. 금요일 4,7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더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300만 원 손실입니다. 처음 넣은 원금 5천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6%입니다. 아내가 눈치를 챕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말 내내 유튜브를 봅니다. 주식 폭락,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곧 반등한다. 이런 영상들을 찾아봅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4,700만 원이 4,800만 원이 됐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오른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다시 떨어집니다. 4,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날은 4,300만 원입니다. 원금 5천만 원에서 7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팔 것인가 말 것인가. 팔면 700만 원 손해를 확정하는 겁니다. 안 팔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팔면 안 돼. 지금 팔면 700만 원 날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지금까지 항상 그랬잖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신용 거래하신 거 아시죠? 지금 계좌가 많이 떨어져서요. 추가 담보를 넣으셔야 합니다. 추가 담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객님이 2천만 원 빌리셨잖아요. 빌린 돈 대비 계좌 금액이 너무 떨어지면 돈을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주식을 파셔야 합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 입금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요? 지금 당장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며칠 여유를 주실 수 있나요? 내일 오전까지 입금 안 하시면 자동으로 일부 주식이 매도됩니다. 자동 매도라니. 지금 팔면 큰 손해인데 강제로 판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예금을 확인합니다. 600만 원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남겨둔 돈입니다. 이 돈을 넣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 넣으면 주식이 팔립니다. 손해가 확정됩니다. 일단 넣자. 곧 오를 거야. 그럼 이 돈도 다시 찾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5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생활비는 100만 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또 추가 담보를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요? 며칠 전에 넣었잖아요. 시장이 계속 떨어져서요. 이번에는 800만 원 필요합니다. 800만 원은 없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주식을 일부 파셔야 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못 팔아요. 손해가 너무 커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시든지 해야 합니다. 대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미 1000만 원 넘게 잃었는데 지금 그만둘 수 없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은행에 갑니다.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0만 원이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요. 담보대출은 안 됩니다. 이미 집에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이자가 연율이 %입니다. 1000만 원을 받아서 800만 원은 증권 계좌에 넣고 200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둡니다. 이제 괜찮겠지. 이번에는 진짜 올라야 하는데. 하지만 시장은 무정합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확인합니다. 주식 관련 뉴스를 찾아봅니다. 내일은 오르겠지.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계좌를 확인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봅니다. 하루에 수십 번 확인합니다. 빨간색이 보이면 조금 숨이 쉬어지고 파란색이 보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내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 거짓말을 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했는데 지금 2천만 원 날렸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같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요즘 주식 어때? 친구가 물으면 그냥 그래. 쉬는 중이야 라고 둘러댑니다. 사실은 매일 확인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자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용대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신용거래 이자도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 23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나옵니다. 거기서 23만 원을 이자로 내면 57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나? 물타기란 주식이 떨어졌을 때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으로 떨어졌으면 5,000원에 더 사서 평균을 7,50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7,500원만 돼도 본전입니다. 그래, 물타기를 하자. 지금이 바닥일 거야. 여기서 더 사면 나중에 오를 때 더 많이 벌 수 있어.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그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아직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넣어서 회복하면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천만 원을 더 넣습니다. 주식을 더 삽니다.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제 조금만 오르면 본전이야. 화이팅! 그런데 현실은 또 다릅니다. 더 떨어집니다. 물타기한 2천만 원도 손실이 납니다. 이제 총 손실이 3천만 원입니다. 처음 넣은 5천만 원, 추가로 넣은 2천만 원, 대출받은 1,0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계좌에는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매일이 지옥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밥맛이 없습니다. TV를 봐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온통 주식 생각뿐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병원에 가니 고혈압 진단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약을 처방받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나갑니다. 잠을 못 자서 수면제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때부터 아침까지 뒤척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지금 5천만 원인데 여기서 20%만 오르면 6천만 원이야. 30% 오르면 6,500만 원. 그럼 손실을 2,5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갑니다. 3천만 원 손실이 4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됩니다. 8천만 원 넣어서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62%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팔면 5천만 원 손해야. 5천만 원이면 내 퇴직금 절반이야. 이걸 어떻게 날려?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넣을 돈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듣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모 씨, 61살입니다. 대기업에서 36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은퇴 후 1년은 편하게 보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봐줬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니 3억이 2억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3천만 원을 쓴 겁니다. 이러다가 10년이면 3억이 다 없어지겠네. 그때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 주식으로 작년에 5천만 원 벌었어. 요즘 2차 전지주가 대박이야. 박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그냥 좋은 종목 사서 들고 있으면 돼. 박 씨는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괜찮네? 그 다음 달에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만에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자신감이 생긴 박 씨는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로 6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으로 투자하게 됐습니다. 처음 2달은 잘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 수익입니다.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지만 세 번째 달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손실입니다. 박 씨는 당황했지만 곧 회복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1억이 9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계속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에서 돈을 계속 빼서 넣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의 계좌에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6천만 원입니다. 신용거래로 빌린 돈입니다. 그동안 퇴직금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빼서 넣었습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을 넣어서 3천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1억 2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여기에 빚 6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남은 돈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3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합니다. 박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서 증권사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 대출이 생긴 겁니다. 3천만 원입니다. 한 달 이자가 1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날렸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36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1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숨겼습니다. 결국 1년 후 박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집 대출 이자 10만 원을 내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박 씨의 아내는 2년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대출 독촉 문자를 받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박 씨는 그제야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비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64살의 나이에 하루 14시간씩 일합니다.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려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모 씨 부부, 남편이 65살, 아내가 63살입니다. 이 씨 부부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세가 15억 원이었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남편 퇴직금 1억 5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이 씨 남편은 코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코인 투자로 10억 벌었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넣었습니다. 한 달 만에 1,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수익입니다. 이거 주식보다 낫네? 이 씨는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한 달 후 4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이 씨는 흥분했습니다. 이거 대박이잖아? 전 재산을 여기에 넣으면 1년에 10억은 벌겠는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팔아서 코인 투자하면 어때? 아내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를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걱정 마. 1년만 투자하면 10억은 벌어. 그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석 달 동안 3천만 원 벌었어. 이대로 가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야. 아파트 팔면 15억이잖아. 15억으로 투자하면 1년에 60억을 벌 수 있어. 결국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15억을 코인에 넣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잘 됐습니다. 15억이 17억이 됐습니다. 봐, 내가 뭐랬어. 1년이면 정말 60억이야. 하지만 두 번째 달 코인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17억이 1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5억이 사라진 겁니다. 이 씨는 당황했지만 곧 회복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12억이 10억이 되고 8억이 되고 6억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11억이 날아간 겁니다. 이 씨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월세를 못 냈습니다. 3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월세는 왜 안 내요? 미안해. 지금 코인이 좀 떨어져서.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6억 정도 남았어. 뭐라고요? 15억이 6억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내는 기절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200이 넘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남은 6억으로 다시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6억으로는 강남에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이미 다 날렸습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지금 이 씨 부부는 경기도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5억 아파트에서 6억 아파트로 내려왔습니다. 9억을 날렸습니다. 아내는 이 씨와 말을 안 합니다. 밥을 따로 먹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남남입니다. 이 씨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아파트 갖고 있었으면 지금쯤 20억은 됐을 텐데. 강남 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5억이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코인에 투자해서 9억을 날렸습니다. 총 14억 손해를 본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최모 씨, 67살입니다. 최 씨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3억을 받았습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35살, 작은 딸이 32살이었습니다. 최 씨는 주식과 코인을 섞어서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까지 썼습니다. 3억으로 30억을 움직인 겁니다. 위험했지만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6개월 만에 3억이 6억이 됐습니다. 3억을 번 겁니다. 최 씨는 신이 났습니다. 1년이면 12억이야. 2년이면 24억.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달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 썼기 때문에 손실도 10배였습니다. 6억이 하루 만에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이 날아간 겁니다. 최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이야. 내일 회복될 거야. 하지만 다음날 더 떨어졌습니다. 4억이 2억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4억이 날아간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로 빌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2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5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5억이 없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안에 5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 씨는 어디서 5억을 구합니까?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래. 5억만 빌려줘. 5억이요? 아버지, 저는 그런 큰 돈 없어요. 회사 대출도 많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최 씨는 작은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딸도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한테 1,000만 원씩 10명한테 빌렸습니다. 1억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4억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사채업자에게 4억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였습니다. 한 달에 4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겁니다. 사채로 빌린 4억과 친구들한테 빌린 1억을 합쳐 5억을 만들어 증권사에 갚았습니다. 이제 빚이 5억입니다. 한 달 이자가 4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습니다. 4천만 원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결국 또 빌려야 합니다. 한 달 이자 4천만 원을 내기 위해 또 사채를 씁니다. 6개월 후 빚이 6억이 됐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아들한테 받을 거야. 최 씨는 큰아들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사실은 투자하다가 빚을 졌어. 6억이야.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미안하다. 근데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간다고 협박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큰아들은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개인 파산을 권유받았습니다. 최 씨는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 후 파산 결정이 났습니다. 빚 6억은 탕감됐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한테 빌린 1억은 남았습니다. 파산해도 친구들 돈은 갚아야 합니다. 최 씨는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1억을 갚아줬습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희 집도 이제 빚이 생겼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최 씨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왔습니다.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병원비는 큰아들이 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큰아들은 2번 일을 합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합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는 불만입니다. 시아버지 빚 왜 우리가 갚아요? 부부 싸움이 잦습니다.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3억으로 시작해서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영어로는 성크 코스트 폴라시 성크 카스트 펠러시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라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표가 10,000원입니다. 10분 봤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10,000원 냈는데 나갈 수 없어 하고 끝까지 봅니다.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천만 원 잃었는데 지금 팔 수 없어.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버티면 더 잃을 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팔고 나와야 합니다. 2천만 원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더 잃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2천만 원 잃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헛수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버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손실이 3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되고 결국 전 재산을 날립니다. 처음에 2천만 원 잃었을 때 멈췄으면 그나마 8천만 원은 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왔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걸 잃습니다. 두 번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배 더 큽니다. 그래서 손실을 확정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팔면 손해가 확정돼.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거야. 그럼 손실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들고 있어도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2천만 원 손실인데 한 달 후에는 3천만 원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회피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세 번째,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게 강합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 친구들한테, 가족한테 뭐라고 말해? 골프장에서 자랑했습니다. 나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 5천만 원 잃었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창피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도 잘 되고 있어.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성공한 투자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괴리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 아내한테, 자식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체면과 자존심이 조기 대응을 막습니다. 처음 손실이 났을 때 가족과 상의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여보, 내가 주식하다가 2천만 원 잃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했으면 아내가 말렸을 겁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더 잃기 전에. 하지만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혼자 결정합니다. 물타기를 하자. 이걸로 회복하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번째, 도박 심리로의 전환입니다. 처음에는 투자였습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자. 이게 투자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한 방이면 돼. 한 번만 크게 오르면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 판에 올인하면 다 만회할 수 있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종목에 투자합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이나 테마주를 삽니다. 이게 내일 2배가 되면 손실을 다 만회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배가 되는 대신 반토막이 납니다. 도박 심리에 빠지면 합리적 판단을 못합니다. 확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잖아 하는 막연한 희망만 갖습니다. 마치 로또 복권을 사면서 나도 당첨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 도움을 거부하는 심리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 상담사나 금융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가 뭘 알겠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자만심입니다. 처음에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둘째, 상담 비용이 아깝습니다. 돈도 없는데 상담료를 왜 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50만 원 상담료로 5천만 원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싼 겁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셋째, 부끄럽습니다. 전문가한테 가면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실패했어요 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정보만 찾아봅니다. 하지만 유튜브 정보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팔아라고 합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전문가한테 상담받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지금 손절하고 나오세요. 더 잃기 전에 이런 조언을 들었으면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움을 안 구하니까 계속 깊이 빠져듭니다. 이 모든 심리적 함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덜하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경고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첫째,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새벽에 깹니다. 주식이나 코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이미 위험한 겁니다. 투자는 여러분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둘째, 하루에 계좌를 10번 이상 확인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투자 사실을 숨깁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넷째,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식비는 조금 아껴 쓰고 100만 원은 투자에 넣자.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선을 넘은 겁니다. 다섯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합니다. 은행 대출이든 신용 거래든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모든 걸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멈출까요? 손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절이란 손실을 확정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미 2천만 원 잃었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2천만 원 잃었어. 더 잃기 전에 팔아야 해. 이게 맞는 생각입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지금 2천만 원 손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달 후에는 3천만 원, 1년 후에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손절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밥맛이 돌아옵니다. 가족과 웃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손실은 크지만 건강과 가족을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재무 상담사를 찾아가십시오.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저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있는 겁니다. 재무 상담사가 객관적으로 봐줍니다. 지금 손절하시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줍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심리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불면증, 불안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과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면 됩니다.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투자하다가 실패했어. 이만큼 손실이 났어. 처음에는 가족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해해 줄 겁니다. 가족은 여러분 편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과 상의하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그만둬요. 더하면 큰일 나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빚 정리도 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갚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첫째,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습니다. 사채가 제일 이자가 높습니다. 한 달에 10%씩 붙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갚아야 합니다. 둘째, 은행 대출을 갚습니다.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신용대출부터 갚습니다. 셋째, 신용거래는 청산합니다. 주식을 팔아서라도 증권사 빚을 갚습니다. 신용거래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갚는 게 나중에 더 갚는 것보다 낫습니다. 혹시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으십시오.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개인 회생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5년간 나눠서 갚는 겁니다. 파산은 빚 전체를 탕감받는 대신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둘 다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평생 빚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안전한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실패 후에도 노후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은 가장 안전한 노후 수단입니다. 평생 매달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됩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남았다면 최대한 많이 내십시오.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빠진 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을 활용하십시오.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도 있고 안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이자는 낮지만 안전합니다. 1년에 3%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 예금과 적금을 활용하십시오. 은행 이자가 낮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낮아도 확실합니다. 원금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3% 예금에 넣으면 1년에 150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한 달에 12만 5천 원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확실한 돈입니다. 넷째,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십시오.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투자입니다. 퇴직금의 10% 이내로 투자하십시오. 1억이 있다면 1,00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 1,000만 원 전부 잃어도 9천만 원은 남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내 돈으로만 하십시오. 레버리지도 쓰지 마십시오. 있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십시오. 변동성이 작은 대형주나 배당주가 좋습니다. 코인이나 테마주는 피하십시오. 장기 투자하십시오. 하루하루 시세를 보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주식은 장기 보유할 때 안전합니다. 다섯째, 부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만들기보다 일해서 버는 게 확실합니다. 요즘은 50대, 6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배달 대행, 경비, 청소, 택배, 대리운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기업 다녔는데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일하는 게 투자로 돈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은 확실하게 돈을 벌게 해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투자로 1억을 벌기는 어렵지만 일해서 1억을 버는 건 가능합니다. 여섯째, 지출을 줄이십시오.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보십시오. 안 보는 구독 서비스, 안 쓰는 회원권, 비싼 통신 요금 등을 정리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입니다. 허영을 버리십시오. 남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식사 안 해도 됩니다. 내 수준에 맞게 사십시오. 일곱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 가계부를 정리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십시오.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자, 3년 후에 3천만 원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가 있으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매달 확인하면서 이번 달은 100만 원 모았네.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계속 가는 것보다 돌아서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가까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있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둘째, 손실이 나면 바로 멈추십시오. 조금만 더 갚아멜로 가는 길입니다. 용기를 내서 손절하십시오.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넷째,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을 활용하십시오. 확실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만약 지금 투자하고 있다면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숫자를 직시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 오늘 저녁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가족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셋, 내일 재무상담사나 은행에 가십시오. 전문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30년, 40년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날리면 안 됩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도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전하게 노후 자금 불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적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이 위기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주세요.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대감이신가요? 아니면 약간의 두려움이신가요? 이제 통장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을 겁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게 뛰고 있나요? 편안하게 느려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불안하게 빨라지시나요? 혹시 무의식 중에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안도의 한숨이었나요? 방금 여러분이 느낀 그 감정, 그 미묘한 신체 반응, 심장 박동의 변화, 호흡의 깊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통장 속 숫자와 우리 마음의 평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무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노후 재무 상담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만난 어르신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분부터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사시는 분까지,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상담실에 들어오시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오셨고, 어떤 분은 버스비를 아끼려고 2시간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분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제가 15년 동안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정제한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걱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통장 잔액이나 밀린 공과금부터 떠올리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저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검사가 꼭 필요한지 다시 물어보시나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계산하게 되시나요?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연락 오실 때 부담 없이 좋다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 카드값을 먼저 떠올리게 되십니까? 어디로 가자는지, 얼마나 나올지 먼저 계산하게 되시나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편안하게 내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통장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크든 작든, 연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통장에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으로도 편안해하셨고 어떤 분은 1억 5천만 원이 있어도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확실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든 재산 목록이 화려하든 상관없이 통장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산과 행복도는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금 자산과 행복도는 명확하게 비례했습니다. 작년 봄 67세 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앉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는 전세로 살면서도 석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다녀요. 1년에 4번씩 여행을 갑니다.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갑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숙소에서 자고 정말 즐겁게 살아요. 저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치과 가기가 무섭습니다.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아까워서 아픈 일을 참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경우도 아닙니다. 노후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이, 재산보다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저 비가 안 맞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잠자는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은 오늘 당장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키고 내 선택권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한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기사님이 오셨는데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3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 순간 말입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한 사람은 그냥 고쳐달라고 합니다. 추운데 어떡해요? 빨리 고쳐주세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부품 교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좀 더 저렴한 방법은요? 한겨울에도 말이죠. 영하 10도에도 말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의 차이가 아니라 통장 잔액의 차이가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축하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고 싶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하는 괜찮은 노트북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 갑니다. 손주 얼굴 보는 걸 상상하며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는 할머니는 어떨까요? 손주한테 전화합니다. 얘야, 할머니가 용돈을 줄게. 내가 필요한 거 사렴. 5만 원을 봉투에 넣습니다. 노트북을 사주고 싶지만 통장 잔액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할머니 모두 손주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할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숫자로,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 시트에 입력하듯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듯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셨나요? 물 한 잔 옆에 두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입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100만 원이면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의 생존 비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함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식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3끼를 제대로 드시려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듭니다. 저렴하게 드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계산해 볼까요?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된장찌개 정도면 소박한 아침입니다. 쌀값이 한 달에 2만 원, 계란값이 한 달에 만 원, 김치값이 한 달에 15,000원, 야채와 두부가 한 달에 2만 원. 이것만 해도 6만 5천 원입니다. 점심은 어떨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도 국수 한 그릇 또는 김밥 또는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합니다. 한 달이면 최소 15만 원은 듭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제대로 된 식사입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곁들인 제대로 된 한 끼입니다. 요즘 고등어 한 마리가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5,000원 하던 게 말이죠. 삼겹살은 300g에 12,000원입니다. 닭고기가 그나마 저렴해서 한 마리에 10,000원 정도입니다. 저녁 식사로 한 달에 20만 원은 듭니다. 일주일에 2~3번 고기나 생선을 먹는다고 치면 말입니다. 매일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일값, 간식값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한 봉지에 10,000원, 귤 한 박스에 2만 원, 바나나 한 송이에 5,000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은 더 듭니다. 다 합치면 식비로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이게 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먹었을 때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외식이라도 하면 6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두부 한 모가 2,500원, 계란 한 판이 8,000원입니다. 채소값도 장난이 아닙니다. 상추 한 봉지가 4,000원, 시금치가 3,000원, 깻잎이 5,000원입니다. 파 한 단이 2,000원, 마늘 한 망이 5,000원입니다. 시장에 한 번 가면 최소 3만 원은 써야 장바구니가 차고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가면 12만 원입니다. 여기에 쌀, 조미료, 기름 등을 더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다음은 관리비와 공과금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10만 원입니다. 작은 아파트라도 7만 원, 큰 아파트는 15만 원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공동전기료가 포함됩니다. 전기세는 계절마다 다릅니다. 봄과 가을에는 3만 원 정도, 여름에 에어컨 틀면 10만 원, 겨울에 전기 난방 쓰면 15만 원까지 나옵니다. 평균을 내면 한 달에 7만 원 정도입니다. 수도세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입니다. 절약해서 쓰면 15,000원, 조금 많이 쓰면 3만 원까지 나옵니다. 가스비도 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에는 15,000원, 겨울에는 5만 원까지 나옵니다. 평균 3만 원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7만 원, 수도세 2만 원, 가스비 3만 원, 총 22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겨울에는 30만 원도 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통신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4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 비용이 한 달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하고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해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합니다. 케이블 TV나 인터넷 TV를 보시면 또 만원에서 2만 원이 더 나갑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교통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버스비, 지하철비를 합치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경로 우대로 무료이거나 할인되지만 그래도 가끔은 택시를 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거운 짐 들고 버스 타기 힘들어서 택시를 더 자주 타게 되거든요. 시장 보고 올 때, 병원 갈 때, 비 오는 날 택시를 탑니다. 한 달에 5번만 타도 5만 원입니다. 기본 요금이 4,500원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교통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비입니다. 이게 정말 큰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한 달에 약값이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2만 원 정도입니다. 관절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합치면 한 달에 5만 원은 기본입니다. 병원 진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병원에 가시면 진료비로 3만 원, 검사비로 5만 원, 약값으로 5만 원, 총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정기 검진 비용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면 2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3만 원 정도입니다. 치과도 가셔야 합니다. 스케일링 한 번에 15,000원, 충치치료 한 번에 5만 원,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5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다 합치면 의료비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MRI 한 번 찍으면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CT 한 번 찍으면 5만 원입니다. 여기에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평균 2번에서 3번 정도는 경조사가 있습니다. 친구분 결혼식, 친구분 장례식, 친척 돌잔치, 이웃집들이 등등입니다. 한 번에 5만 원씩만 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나갑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시면 10만 원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용비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단정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써야 합니다. 머리 한 번 자르는데 10,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르셔야 하니까 15,000원입니다. 목욕탕 가는데 10,000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면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요즘은 목욕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초 화장품 사는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듭니다. 로션, 크림, 선크림 정도만 발라도 그 정도 나옵니다. 다 합치면 미용비로 한 달에 7만 원 정도입니다. 생필품비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휴지, 세제, 샴푸, 비누, 칫솔, 치약, 수세미, 쓰레기 봉투, 행주 이런 것들 사다 보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가끔 옷도 사야 하고 신발도 사야 하고 집에 필요한 물건도 사야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야 하고 신발이 다르면 새로 사야 하고 이불이 오래되면 바꿔야 하고 냄비가 망가지면 새로 사야 합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평균 1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 합쳐볼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식비 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22만 원, 통신비 8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의료비 25만 원, 경조사비 12만 원, 미용비와 생필품비 12만 원, 기타 10만 원, 총 149만 원입니다. 여기에 여유분을 더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생깁니다. 친구 생일 선물, 손주 용돈, 집 수리비, 가전제품 고장 등등.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더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총 159만 원, 반올림해서 160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50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최소한 150만 원, 여유 있게 살려면 160만 원에서 1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식비가 1인분 더 늘어나니까 20만 원 더, 의료비도 2배니까 25만 원 더, 경조사비도 늘어나니까 5만 원 더, 총 5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부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50만 원은 여유 있게 사시려면 필요한 금액입니다. 자, 이제 정말 무서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지금 6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85세까지는 기본으로 사십니다. 20년입니다. 어떤 분은 90세까지, 어떤 분은 95세까지 사십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85세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 150만 원,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1년에 1,800만 원, 이 숫자를 적어주세요. 2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1,800만 원 곱하기 20,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 이 숫자를 큰 글씨로 적어주세요. 부부라면 어떨까요? 한 달 250만 원, 12개월 곱하기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 숫자도 큰 글씨로 적어주세요.
6억 원. 이 숫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6억이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불가능한 숫자처럼 느껴지시나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6억 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6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연금이 매달 들어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해서 차액을 현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면 연 3% 이자로 한 달에 12만 5천 원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자녀분이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드려도 1년에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6억 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두 사람 합쳐서 한 달 140만 원, 1년에 1680만 원, 20년이면 3억 36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두 사람 합쳐서 한 달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3억 원짜리 집 기준으로 한 달 80만 원, 1년에 960만 원, 20년이면 1억 9,200만 원입니다. 자녀 용돈 한 달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3억 3,600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9,200만 원, 1,200만 원. 총 6억 6천만 원입니다. 필요한 금액이 6억 원인데 들어오는 돈이 6억 6천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남습니다. 물론 이건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통장에 현금으로 얼마가 있느냐입니다. 왜 현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집이나 연금만으로는 안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재산만 보면 분명 부자입니다. 주변에서도 할머니를 부러워합니다. 4억 원짜리 아파트라니 정말 부자시네요. 그런데 작년 겨울 할머니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더 늦으면 더 아프십니다. 비용은 한쪽에 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양쪽 다 하시면 100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00만 원. 국민연금이 들어와도 80만 원. 합쳐서 1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집은 4억인데 수술비 500만 원이 없다니. 어떻게 하지? 집을 팔까? 아니야,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지? 대출을 받을까? 72살의 대출을 어떻게 받아? 결국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또 돈이에요? 지난달에도 100만 원 드렸잖아요. 집이 4억인데 왜 돈이 없으세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 자식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되다니. 4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500만 원이 없어서 자식 앞에서 초라해진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아픈 무릎을 참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6개월을 참았습니다. 그 사이 무릎은 더 악화됐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돈을 마련해서 수술을 했지만 할머니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4억짜리 집이 무슨 소용이야.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데.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세로 사십니다.
2억 원짜리 전세입니다. 본인 집이 없습니다. 평생 전세로만 사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쳐서 8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도 큰일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밀 검사도 필요하고요. 비용은 한 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사 다 해주세요. 필요한 치료 다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술도 잘 끝났고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통장에서 600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할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건강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집값의 차이가 아닙니다. 최할머니는 4억 원짜리 집, 박 할아버지는 전세. 하지만 행복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통장 잔액의 차이입니다. 최할머니는 100만 원, 박 할아버지는 8천만 원.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자유롭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500만 원을 내라고 할 때 제 집이 4억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 비용 150만 원이 필요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밀 수 있습니까?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팔기 전까지는 그저 비가 안 맞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잠자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금액일까요? 왜 1천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일까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 의료비 대응입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실손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MRI 한 번 찍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시경 한 번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CT 촬영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큰 수술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암 수술이라도 하면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 간병비까지 더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만 300만 원입니다. 특실을 쓰면 하루에 10만 원씩 더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5천만 원이 있으면 웬만한 수술과 입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환경 유지입니다. 집은 나이가 들수록 고장이 잦아집니다. 20년, 30년 산 집은 여기저기 고칠 때가 생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교체하려면 말입니다. 수리만 해도 100만 원은 듭니다. 화장실 누수 공사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타일을 다 뜯어내고 방수 공사를 다시 해야 하니까요. 도배 장판하면 30평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벽지값, 장판값, 인건비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베란다 샤시 교체하면 300만 원, 주방 싱크대 교체하면 500만 원, 조명 전체 교체하면 200만 원입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때 돈이 없으면 참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의 급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집을 사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럴 때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야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주 교육비도 지원하고 싶으실 겁니다. 학원비, 교재비, 학습지비. 한 달에 50만 원씩만 도와줘도 손주가 고마워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도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은 최소 10만 원, 가까운 친척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경조사가 10번만 있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갑니다. 넷째, 생활의 여유입니다. 가끔은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국내 여행 1박 2일 다녀오면 1인당 15만 원, 부부면 30만 원입니다. 1년에 4번만 가도 120만 원입니다. 좋은 식당에서 외식하면 1인당 3만 원, 부부면 6만 원입니다. 한 달에 2번만 가도 1년에 144만 원입니다. 옷도 사고 싶습니다. 계절마다 한두 벌씩 사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런 여유를 부리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 하는 안도감. 이것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고등어를 살까? 아니면 삼겹살을 살까? 아니면 닭고기를 살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가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다음 주에 경주로 1박 2일 여행 가자고 합니다. 망설임 없이 좋아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행비가 15만 원 정도 든다는 걸 알지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손주 생일입니다. 용돈 봉투를 준비하면서 기쁩니다. 5만 원을 넣을까, 10만 원을 넣을까 고민하지만 이건 행복한 고민입니다. 결국 10만 원을 넣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걸 기대하며 봉투를 예쁘게 꾸밉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합니다. 주저없이 받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비용이 20만 원 나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5천만 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입니다. 혹시 집에 무슨 고장이 나지 않을까? 몸에 이상은 없을까? 오늘 또 돈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산 고등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등어를 먹어야 합니다. 어제도 고등어, 오늘도 고등어. 삼겹살이 먹고 싶지만 참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선뜻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식사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친구와 밥을 먹으면 15,000원, 커피까지 마시면 2만 원이 나갑니다. 그 돈이 아깝습니다. 손주 생일입니다. 용돈 봉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1만 원을 넣을까, 2만 원을 넣을까 고민합니다. 5만 원을 넣고 싶지만 이번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2만 원을 넣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합니다. 주저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물어봅니다.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없을 때의 삶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현금 자산의 힘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통장 잔액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되잖아. 그럼 살 수 있지 않나?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연금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아십니까? 개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고작 70만 원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낸 분들도 대부분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100만 원 넘게 받는 분은 전체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 넘게 받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출신 정도나 가능한 금액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은 꿈도 못 꿉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을 받는 70대, 80대 분들은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밖에 안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20년이면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0년 이상 가입해야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낮았습니다. 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겁니다. 젊었을 때 소득이 낮았으면 적게 냈고 그러면 적게 받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였습니다. 그때 낸 연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셋째,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을 쉬는 동안 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연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서 평균 140만 원 정도입니다. 남편이 80만 원, 아내가 60만 원, 합쳐서 14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을 기억하시죠? 11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10만 원 모자라면 1년이면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을 직장 생활하셨습니다. 한 회사에서 40년을 다니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월급의 9%를 40년 동안 냈습니다. 65세에 퇴직하시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연금이다. 40년을 일한 보람이 있겠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런데 첫 달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할아버지는 멍해지셨습니다. 84만 원. 이게 다야? 40년을 일했는데 고작 84만 원? 할아버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잘못 입금된 거 아니냐고. 은행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연금이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7만 원, 의료비 20만 원. 다 내고 나니 37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 쓰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10,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식비도 빠듯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40년을 일했는데 고작 이거냐? 나라가 나를 배신했다. 젊었을 때 더 많이 쓸걸. 연금 믿지 말걸. 이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연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 수입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보조하는 정도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는 현금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있잖아.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치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5만 원입니다. 부부는 합쳐서 5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합치면 105만 원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하고 안심하셨나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매우 큰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망하십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 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뭘까요? 이게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과 적금 잔액, 부동산 가치, 자동차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심지어 빌려준 돈까지 재산으로 잡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35만 원을 다 못 받고
20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예금이 5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깎입니다. 예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5천만 원이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를 재산으로 잡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가격의 일정 비율을 재산으로 잡습니다.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이것들을 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금만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더 많이 깎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 받으십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15만 원. 남들은 35만 원 받는다는데 나는 왜 15만 원밖에 안 나와?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국민연금을 12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줄어든 겁니다. 할머니는 억울해하셨습니다. 나는 40년을 일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데 그게 죄야? 일 안 하고 연금 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기초연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연금 지급 나이를 늦추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7세, 심지어 70세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2년,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이걸 30%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금액이 25% 줄어듭니다. 지금 100만 원 받는 사람은 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70만 원 받는 사람은 52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받는 분들도 앞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못 받는 분들은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노후의 기초공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연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초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려야 완성됩니다. 연금 위에 현금 자산과 계획이 더해져야 진짜 여유 있는 노후가 완성됩니다. 연금은 기초, 현금 자산은 기둥과 벽, 계획은 지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튼튼한 노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 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집값이 몇 억인데 무슨 걱정이야?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약 4억 원입니다. 그럼 나는 괜찮네. 집이 4억인데 뭐가 걱정이야. 나는 부자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매우 큰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계십니다. 집값이 4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앱에 나오는 시세일 뿐입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정명자 할머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서울 강남 변두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입니다. 재산으로만 보면 부자입니다. 동네에서도 할머니를 부러워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라니 정말 부자시네요. 자식들 잘 됐나 봐요. 그런데 작년 가을 할머니에게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손주가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할머니가 등록금 좀 도와줄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0만 원. 이번 달 관리비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20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 원밖에 없다니. 어떻게 하지? 집은 5억인데 당장 쓸 돈이 없다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엄마가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손주 등록금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손에 돈이 없네.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이 5억인데 왜 돈이 없으세요? 집 파세요. 아니면 대출 받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아? 그럼 어디 가서 살아? 대출을 받아? 73살에 어떻게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 결국 할머니는 200만 원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손주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지금 돈이 없네. 나중에 도와줄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은 5억인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200만 원 때문에 손주를 도와주지 못하고 자식 앞에서 초라해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500만 원을 내라고 할 때 제 집이 5억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현금을 내야 합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밀 수 있습니까? 기사님이 그럼 나중에 받을게요 하나요? 아닙니다. 현금을 내야 합니다.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재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팔기 전까지는 그저 비가 안 맞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잠자리일 뿐입니다. 집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급하게 팔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팔고 나면 살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연금, 둘째는 다운사이징, 셋째는 임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 국가가 내 집을 가져가는 거잖아. 죽으면 집이 국가 소유가 되는 거 아니야?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 필요도 없고 이사 갈 필요도 없고 소유권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지금 그 집에서 죽는 날까지 살면서 매달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가 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평생 지급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계속 줍니다. 105세까지 살아도 줍니다. 110세까지 살아도 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80만 원씩 받다가 20년을 살면 총 1억 9,200만 원을 받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인데 1억 9,200만 원을 받았으니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총 2억 8,800만 원을 받습니다. 40년을 살면 3억 8,400만 원을 받습니다. 집값인 3억 원을 넘어섭니다. 이렇게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고 계속 줍니다. 자녀가 빚을 떠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일찍 돌아가셔서 집값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년만 받고 돌아가셨다면 총 4,8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3억 원짜리 집인데 4,800만 원만 받았으니 2억 5,2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집을 팔아서 4,800만 원을 먼저 갚고 남은 2억 5,200만 원은 자녀가 가져갑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70세 부부가 3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89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1,068만 원, 10년이면 1억 680만 원입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어떨까요? 매달 약 178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2,136만 원입니다. 9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매달 약 267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3,204만 원입니다. 이 돈이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평생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105세까지 살아도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가면 연금 끊기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가셔도 아내는 그대로 매달 89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가셔도 남편은 그대로 받습니다.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한 푼도 안 줄어듭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살아계셔도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큰 장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부부가 시가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04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주택연금 104만 원 합쳐서 한 달에 22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총 9,9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79세였습니다. 아내는 슬펐지만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택연금이 그대로 들어왔으니까요. 혼자 남았지만 매달 104만 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4년이 더 지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였습니다. 12년 동안 받은 총액은 1억 4,960만 원입니다. 집값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니 2억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에게 상속됐습니다. 집을 팔아서 1억 4,960만 원을 먼저 갚고 남은 2억 50만 원을 자녀가 받았습니다. 자녀는 이 돈으로 자기 집을 샀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실제 사례입니다. 부모는 평생 집에서 살면서 매달 돈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도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남편이 55세면 아내가 50세여도 가능합니다. 집값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15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95% 이상이 해당됩니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아니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 집을 물려받아도 그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 따로 있으니까요. 결국 팔아서 돈으로 나눕니다. 그럴 거면 부모가 살아서 편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돈을 받아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남은 금액을 물려주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둘째, 연금 외에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생활비는 1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으로 80만 원을 받으면 딱 맞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합니다. 셋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이라면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높을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연금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경우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신도시 또는 강남 같은 곳이라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보다는 기다렸다가 파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3억인데 10년 후에 6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이미 노후 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1억 원 이상 있고 국민연금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으신다면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여유가 있으시면 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유리합니다.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게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몇 년 안에 요양원에 들어갈 것 같다면 주택연금보다는 집을 파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억 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3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은행 예금에 넣으면 연 이자율 3% 기준으로 1년에 9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7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이자 수입 75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45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71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강남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컸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외로웠습니다. 고민 끝에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자.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이렇게 작은 데로 가야 하나.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망했나 보다,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들 시선보다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강남 외곽에 있는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0평대 빌라였습니다. 작았지만 할머니 혼자 살기엔 딱 좋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을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의 이자 수입이 생겼습니다. 처음 1년은 적응하느라 힘들었답니다. 작은 집이 답답하기도 하고 주변이 낯설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관리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 나왔는데 지금은 10만 원도 안 나와요. 청소할 곳도 적어서 편해요. 전에는 청소하느라 하루가 다 갔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끝나요. 무엇보다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매달 60만 원씩 이자가 들어오니까 국민연금하고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이 돼요. 넉넉해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큰 집에서 외롭게 사느니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다운사이징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목돈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억에서 3억 원의 현금이 한 번에 생기면 노후가 정말 안정됩니다. 이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 주거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은 집은 관리비, 재산세, 전기세, 가스비가 훨씬 적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절약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입니다. 셋째, 생활이 편해집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계단도 적고 청소할 공간도 적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다운사이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이사 비용이 듭니다. 이사 비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집값의 0.4%에서 0.9%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이면 120만 원에서 270만 원입니다. 둘째, 환경이 바뀝니다.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면 외롭습니다. 친한 이웃도 떠나고 익숙한 가게도 떠나고 모든 게 낯섭니다. 셋째,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5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10년 후에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보다 현재의 확실한 안정을 선택하는